여기가 몽골 맞아?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몽골 출신 유튜버 한 분이 자기 나라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우리 동네가 어쩌다 한국이 됐지. 울란바토르 길거리에 GS25가 깔리고 CU 편의점이 들어서고 한국식 아파트가 솟아 있습니다. 몽골 어머니가 집에서 김밥을 싸주고 닭도리탕을 큰 솥에 끓여서 이웃집에 나눠줘요. 그리고 이 풍경이 사실은 30년 전에 일본이 했다가 멈춰버린 일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오늘 모노미 씨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 일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단순한 한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30년 궤적을 비교하는 이야기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모노미 씨가 어디에서 자랐는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울란바토르가 아니에요. 어부한가이라는 소도시였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6시간 거리예요. 한국 분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차로 6시간. 서울에서 부산을 넘어 일본 후쿠오카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이걸 가까운 거리라고 부른대요. 멀리 가면 이틀이 걸리니까요. 그 정도로 외진 도시였어요. 한국 분들이 상상하시는 몽골 초원, 게르양떼, 거기 마트에 김치가 있었습니다. 모노미 씨가 초등학교사 5학년 때, 그러니까 한 15년에서 20년 전 이야기예요. 마트마다 김치가 진열돼 있었어요. 한국에서 직수입한 김치도 있었고 영어로 김치라고 적힌 봉지에 담긴 몽골 현지 생산 한국식 김치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다 온 몽골 분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0년대 초반 몽골 시골 마트에 일본 식품이 깔려 있었습니까? 일본 라면이 나토가 일본 김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김치가 깔려 있었습니다. 신호는 그때 이미 켜져 있었던 거예요. 모노미 씨가 대학 진학을 위해 울란바토르로 이주했을 때,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이에요. 어딜 가든 한국 식당이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국 식당과 몽골 식당의 비율이 거의 1대1이었대요. 김치찌개, 갈비찜, 불고기, 삼겹살 전문점이 별도 카테고리로 정착했고요. 맛은 본토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몽골 분들은 그게 한국 맛인 줄 알고 만족스럽게 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외국 음식이 자국 음식과 1대1 비율로 깔린다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식문화가 통합됐다는 뜻이에요. 일본 라멘 가게가 동남아 어디에서 자국 음식과 1대1로 깔린 적이 있습니까? 베트남 호치민에서 일본 식당이 베트남 식당과 동등한 비율로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한국은 몽골에서 그걸 해냈습니다. 식당 다음에는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 침투의 두 번째 단계예요. 몽골 음식, 특히 남자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초이왕이라는 요리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볶음 우동에 가까운 음식인데 양고기와 밀가루를 같이 볶은 거예요. 굉장히 느끼합니다. 야채를 거의 안 쓰니까요. 이 느끼한 음식에 김치가 들어가면 궁합이 완벽해요. 몽골 어머니가 초이왕을 만들 때마다 모노미 씨가 마트에 가서 김치를 사오는 게 일과였대요. 아빠도 좋아하시니까 김치는 항상 냉장고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풍경이 자기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몽골 가정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요. 김치 다음에는 김밥이었습니다. 모노미 씨 친오빠 부인이 어느 날 김밥을 집에서 만들어서 가져왔대요. 처음 먹어봤을 때는 김 자체가 낯설어서 별로였는데 한 번 더 먹어보니까 그때부터 중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 만들어 먹게 됐고 아빠도 해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엔 닭도리탕입니다. 몽골에서는 닭이 소고기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자주 못 만들었는데 한 번 만들 때는 큰 솥에 가득 만들어서 이웃에게도 나눠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시골 어머니가 김장 김치 담아서 이웃집에 나눠주는 풍경, 그거랑 본질이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 음식이 더 이상 한류가 아니라 그냥 몽골 사람들의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일상이 된 음식은 다시 안 사라집니다. 그게 음식의 무서움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일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1980년대, 1990년대 아시아 어디를 가도 일본이 깔려 있었어요. 도요타 자동차가 동남아 도로를 점령했고 소니 워크맨이 학생들 손에 있었습니다. 사뇨, 파나소닉, 카시오, 일본 브랜드가 곧 첨단의 동의어였어요.
도라에몽, 미야자키, 하야오, 헬로키티. 일본 문화가 아시아 어린이들의 정서를 빚었습니다. 이건 누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일본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강해요. 정밀 제조 기술, 도요타의 품질 관리, 일본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팬덤,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분석이 아니라 감정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몽골 시골마트에 일본 제품이 김치만큼 깔려 있습니까? 일본 식당이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식당과 1대1로 있습니까? 일본 어머니가 몽골 가정에 라멘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없어요. 일본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가서 머물고 있어요. 차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본은 쿨재팬이라는 국가주도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썼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해서 일본 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거대한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왔을까요? 적자 누적과 회수 불가능 자금이 거론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 회계감사원이 직접 문제를 지적할 정도였어요. 한국은 정부가 한류를 기획한 적이 없어요.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찍었고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을 썼고 방시혁 대표가 BTS를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김밥을 가르쳤고 식당 사장이 삼겹살을 구웠고 한국에 살다 온 몽골 한 분이 김치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위에서 내려보낸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간 겁니다. 자생력이에요. 일본 정부가 수천억 엔을 들여 못한 일을 한국은 정부 예산 없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울란바토르에 있습니다. 한국 유튜버들이 울란바토르를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몽탄 신도시, 동탄이랑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재밌는 건 정작 몽골 분들은 자기 도시가 그렇게 불리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동탄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울란바토르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머릿속으로는 몽골 초원과 게르를 상상하고 갔는데 도시에 들어서는 순간 한국식 아파트 단지가 솟아있고 GS25 간판이 길에 깔려있고 CU 편의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몽탄 신도시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옛날 울란바토르는 소련식 무채색 도시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낡은 슈퍼마켓, 차분한 풍경. 지금은 그 위에 한국식 모던이 입혀졌어요. 한국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련 잔재와 한국 새로움이 섞인 하이브리드 풍경이 됐습니다. 건물이 바뀐다는 건요, 그 도시의 자기 인식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울란바토르는 한국형 도시로 자기 정체성을 다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편의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원래 몽골에는 편의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 밑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이 전부였습니다. 소련 시대 잔재예요. 손님이 들어가서 물건 집어서 돈 내고 나옵니다. 그게 다였어요. 최초로 들어온 글로벌 편의점은 미국계 서클K였습니다. 한동안 영업했어요. 그런데 결국 철수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한국 CU가 들어왔습니다. 2018년이에요. 한국 BGF 리테일이 몽골에 진출한 거예요. 그리고 GS25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202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몽골 편의점 시장의 글로벌 도전자가 미국 서클K였는데 그게 망했고 그 자리에 한국 두 회사가 들어가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일반 몽골 마트보다 비싸요. 그런데도 몽골 분들이 매일 갑니다. 24시간 열려 있고 너무 편하니까요. 자, 여기서 일본은 어디 있을까요? 일본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세계 최강 편의점입니다. 본토에서요. 운영 시스템, 상품 기획, 진열 디자인, 일본 편의점은 거의 예술 작품 수준이에요. 전 세계 유통업계가 일본 편의점을 벤치마킹합니다. 근데 그 일본 편의점이 몽골 길거리에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 서클K가 망한 그 자리에 일본 편의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들어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CU가 몽골에 가지고 간 게 김밥과 컵라면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원래 몽골 가게는 인사 응대 문화가 없었어요. 손님이 들어와도 점원 인사 안 합니다. 그냥 계산만 해요. 손님도 그게 당연했고요. 다른 매장에 갈 때, 마트에 갈 때 인사하는 문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친한 사람을 만나거나 누가 집에 오면 인사를 하지만 상점에서는 안 해요. 몽골의 원래 문화였습니다. CU가 들어가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어서 오세요. CU입니다. 얼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몽골어로 정착했어요. CU 알바생들이 한국식 응대를 그대로 익혀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CU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다른 매장으로 퍼졌습니다. 몽골 일반 상점에서도 인사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모노미 씨가 몽골 가서 직접 느꼈다고 해요. 옛날에는 무뚝뚝하게 돈만 받았던 가게가 지금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편의점이 들어간 게 김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어서 오세요 한마디가 몽골에서는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까지 바꿔놨습니다. 이 정도면 그건 그냥 사업이 아니에요. 그건 문명적 영향력입니다. 한국 기업이 그걸 해냈어요. 몽골에서. CU가 또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편의점에서 먹는다는 개념입니다. 원래 몽골에는 마트에서 산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는 문화가 없었어요. 식당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CU가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전자레인지를 들여놨습니다. 컵라면 사가지고 거기서 끓여 먹고 김밥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진짜 혁명입니다. 새로운 소비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요. 도시락이에요. 한국 편의점에 가면 한국식 도시락이 쭉 깔려 있잖아요. 몽골 CU에 가면 몽골식 도시락이 깔려 있습니다. 형식은 한국식이에요. 패키징, 진열 방식, 가격대 구조, 회전율 관리. 이건 한국 표준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은 몽골 음식이에요. 몽골 분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한국식 편의점 도시락 포맷에 담은 겁니다. 이게 진짜 현지화의 정수예요. 표준은 표준대로 가져가되 내용은 현지에 맞게 비우는 거. 그리고 이걸 일본 편의점은 본토에서는 완벽하게 하는데 왜 해외에서는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시간이 됐습니다. 일본 편의점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일본 본토에서는 진짜 완벽해요. 시즌마다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고 진열은 1cm 단위로 계산되어 있고 손님 동선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본 편의점 디저트는 별도 산업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일본 분들의 일상 한 부분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일본 편의점이 몽골 길거리에 깔려 있습니까? 베트남에는요, 인도네시아에는요, 일부 해외 진출이 있긴 하지만 한국 편의점이 몽골에서 보여준 시장 장악 같은 수준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세븐일레븐이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일본 자본이 진작에 인수한 케이스고 운영은 미국화되어 있어요. 이게 갈라파고스화입니다. 갈라파고스 거북이는 그 섬 안에서는 완벽한 진화체예요. 다윈이 깜짝 놀랐죠. 근데 섬 밖에 나오면 적응을 못합니다. 다른 환경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일본 편의점이 그래요. 일본이라는 섬 안에서 완벽하게 진화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들고 해외에 나가면 현지가 안 받아줍니다. 일본 분들 입맛으로 설계된 도시락, 일본 분들 동선으로 설계된 매장, 일본 분들 결제 습관에 맞춘 시스템. 몽골에서는 안 통해요. 한국 CU는 달랐어요. 몽골에 가서 몽골식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표준은 한국식, 내용은 몽골식. 한국의 운영 노하우는 가져가되 그 안을 비워서 현지인의 입맛을 채웠어요. 응대 문화는 한국식, 진열은 한국식. 그런데 도시락은 몽골식. 이게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한국은 가지고 가서 비우고 일본은 가지고 가서 빡습니다. 이 차이가 30년간 누적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이에요. 그리고 이건 편의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 다들 들어보셨죠? 1991년 일본 자산 버블이 터진 이후로 30년 넘게 거의 제로 성장이에요. 그 30년 동안 일본은 안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자기 섬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데 집중했어요. 같은 30년에 한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밖으로 갔어요. 반도체로 갔고 배터리로 갔고 방산으로 갔고 K 콘텐츠로 갔고 편의점으로 가서 몽골 도시락까지 만들었습니다. 같은 30년이 두 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어요. 이 영향이 지금 몽골 청년들의 인생 선택에까지 닿고 있습니다. 모노미 씨가 처음 유학을 고민할 때 한 10년 전이에요.
그때 몽골 청년의 유학 1순위는 미국, 호주, 영국이었습니다. 모노미 씨 본인도 처음에는 미국이나 호주를 생각했대요. 영어를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한국을 선택했어요. 이유가 몇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깝다. 둘째,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셋째, 인종차별 우려가 적다. 넷째, 몽골 사람이 살기에 문화가 잘 맞는다. 다섯째, 한국 음식이 좋고 드라마를 좋아한다. 이게 10년 전 풍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국 유학이 1순위로 격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몽골 현지 취업 시장에서 우위에 서거든요.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졸업한 몽골 청년이 몽골 현지에서 한국 졸업자보다 우위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일본 기업의 몽골 채용 수요가 그만큼 크지 않으니까요. 일본 GDP는 한국의 거의 2배인데 몽골에서 만들어내는 채용 수요는 한국이 훨씬 큽니다. 이게 GDP 순위표에는 안 잡히는 영향력의 실체예요. 일본은 위에 있는데 멈춰 있고 한국은 밑에 있는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청년 한 명의 인생 선택이 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모노미 씨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대요. 한국은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짧은 시간 안에 나라를 이만큼 키웠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일상적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마음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한 세대 전에 일본을 보고 똑같이 말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정확하다, 깔끔하다, 시간을 잘 지킨다. 우리도 배우자.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의 자리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몽골에서요. 몽골 부모들이 자녀에게 한국을 모범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세대 전에 일본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한국이 서 있는 겁니다.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단 한 세대예요. 자랑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모범의 자리에 서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한국은 그 자리에 한 세대 만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자리에서 한 세대 만에 내려왔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번 영상에서 다 살펴봤어요. 자생적 한류, 현지화 유연성, 위가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동력, 그리고 시스템이 살아있는 사회의 활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게 한국이 일방적으로 몽골을 한국화한 결과가 아닙니다. 몽골 분들의 강한 자립력이 한국 시스템과 잘 맞물려서 시너지가 만들어진 결과예요. 모노미 씨도 그리고 한국의 온다른 몽골 청년들도 적응력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도 알아서 일자리를 찾고 월세를 내고 등록금을 내며 공부합니다. 가족 도움 없이도 살아남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목민 DNA라고 모노미 씨는 분석합니다. 가족 단위로 끝없이 이동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다 해내야 하는 문화, 그 독립심이 한국에 와서도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한국 기업이 몽골에 들어갔을 때 몽골 분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CU의 응대 문화를 몽골 청년 알바생들이 받아서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도 한국 유학에서 돌아온 몽골 청년들이 한국 기업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다 몽골인의 자립력과 적응력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한국과 몽골은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한국이 가지고 가는 것과 몽골이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1시간 가까이 모노미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 일본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의 모범이었어요. 1980년대 일본 GDP가 한국의 거의 10배에 가까웠습니다. 일본 자동차, 일본 가전, 일본 만화, 일본 음식, 아시아 전체가 일본을 바라봤어요. 일본 부모들은 자녀에게 일본의 길을 가르쳤고 다른 나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일본을 배우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몽골에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국이에요. 김치, 김밥,
닭도리탕, 한국식 아파트, CU 편의점, 한국 유학, 부지런한 한국 사람이라는 이미지까지 일본이 한 세대 전에 차지하던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왜 그 자리를 못 지켰을까요? 두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일본 기업은 본토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든 후에 그대로 들고 나갔어요. 현지에 안 맞으면 떠났습니다. 한국 기업은 본토 시스템이 덜 완벽해도 일단 가서 현지에 맞춰서 깎았어요. CU가 몽골식 도시락 만드는 거, 이게 그 차이입니다. 한국은 가지고 가서 비우고 일본은 가지고 가서 박았어요. 둘째,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는 동안 안으로 움츠러들었어요. 자기 섬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데 집중했습니다. 같은 30년에 한국은 밖으로 뻗었어요. 일본 청년이 일본에서 안정을 찾을 때 한국 청년은 해외에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울란바토르에 있는 거예요. GDP는 일본이 한국의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숫자만 보면 일본이 위에요. 근데 몽골에는 한국이 있고 일본은 없어요. 궤적을 보면 한국이 위입니다. 그리고 다음 30년은 숫자가 아니라 궤적이 결정해요. 풀재팬 펀드가 적자에 시달리는 동안 한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오스카 사관왕을 쓸었습니다. 일본 편의점이 갈라파고스에 갇혀 있는 동안 한국 CU는 몽골 시장을 차지했어요.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미국 워싱턴만 바라보는 동안 한국 기업과 한국 문화는 자기 길을 가서 자기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위에서 내려보내는 일본 모델과 밑에서 올라가는 한국 모델, 닫고 다듬는 일본과 열고 뻗는 한국, 같은 동북아 두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노미 씨 이야기 중에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를 다시 꺼내고 싶어요. 어머니가 닭도리탕을 큰 솥에 가득 끓여서 이웃집에 나눠줬다는 그 장면입니다. 몽골 어머니가요, 한국 음식을요, 이웃에게요. 한국이 몽골에 전해준 게 김밥과 편의점만이 아닙니다. 나눠 먹는다는 정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문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게 같이 갔어요. 일본이 1980년대에 가지고 갔던 게 도요타와 손이라는 제품이었다면 한국이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건 관계 방식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족이 가족을 어떻게 챙기는지, 이웃이 이웃과 어떻게 나누는지 한국식 관계가 몽골에 함께 갔어요. 그래서 더 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제품은 다음 세대 제품으로 대체되지만 관계 방식은 한번 들어가면 잘 안 사라져요. 아, 여기가 몽골인가 한국인가? 이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 두 나라가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풍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풍경의 다음 30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진심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모노미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